남들은 청약 당첨돼서 몇 억씩 벌었다는 소리에 나도 하나쯤은 넣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가 막상 청약 당첨 후에 계약금이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분양권을 포기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또 겁이 나시는 분들, 맞습니다. 돈이 준비가 안 됐는데 덜컥 청약에 당첨될까봐 겁부터 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 돈부터 모아야지 무슨 아파트냐 라고 생각하셨나요? 게다가 청약 당첨됐는데 분양권을 포기해버리면 10년 동안 재당첨이 안 되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가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청약을 받고 나서 신축 아파트가 되기까지에 우리 돈이 들어가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청약 받았을 때 우리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얼마짜리 아파트까지 내가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알고 있다면 분양권을 포기할 일도 없고 잔금까지 다 내고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데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돈이 이것밖에 안 든다고 충격받으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히려 진작 청약을 넣을 걸이라고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당장이라도 자신에게 맞는 아파트를 찾아서 청약 넣게 되실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청약을 넣어서 당첨되면 당첨 발표가 나고 며칠 있다가 계약금을 보내야 되고, 계약을 하고 나서 2년 반에서 3년 정도 뒤에 신축 아파트로 입주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중도금은 통상적으로 계약금이 끝난 5개월에서 6개월 후부터 1차부터 시작해서 6차까지 각각 10%씩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잔금 때 나머지 돈들을 납부를 하고 입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대부분은 계약금이 10%고 중도금이 각각 10%씩 해서 총 60% 중도금이 되고 나머지 30%가 잔금으로 치러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계약금이 20%인 것도 있어요.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로 나눠져 있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각각 아파트마다 계약금이 어떻게 치러지는지 다 다르기 때문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로 표 보시면 계약금이 10%로 되어 있지만 1차, 2차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럼 계약 시에는 이게 만원 단위거든요. 1억이 필요하고 그 다음 계약 후에 1개월 이내에는 3억 5,400만 원을 따로 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표는 계약금 20%로 나눠져 있는 표입니다. 보면 잔금도 20%로 나눠져 있죠. 계약금은 대부분 10%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의 10%가 내가 들고 있어야 되는 현금이 됩니다. 그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아파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분양가의 10%가 내가 현금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계약금 10% 그 금액만큼 무조건 현금을 다 갖고 있어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올 현금이 없어도 돼요. 일부는 신용대출로 대출을 받아서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이랑 합쳐서 계약금을 내도 되는데요. 미리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의 규모를 알고 있으면 청약 넣을 때 도움되니까 지금 당장 청약을 넣어볼 곳이 없다 하더라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분양가는 층마다도 다르고 호실마다도 다 달라요. 기준을 잡을 때는 우리가 몇 호에 받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최고가 분양가를 기준으로 잡고 그 가격의 10%를 내가 계약금을 낼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약 통장 안에 있는 돈을 통장 해지를 하고 나서 계약금에 보태도 되는지 물어보시던데 청약 당첨이 되고 나면 그 통장은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통장을 해지하고 그 안에 있던 돈을 가지고 이 계약금에 보태서 같이 계약금을 납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중도금인데요. 중도금은 통상적으로 계약금을 내고 난 이후에 5개월에서 6개월 이후부터 1차로 해서 6차까지 중도금을 내게 되는데 이때 1차 하기 전에 한 3일 정도 기간을 줘요. 그때 동안 모델하우스 같은 곳에서 은행 직원들이 와서 단체 집단 대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럼 이 분양권의 주인 있죠? 그분이 직접 가셔서 대출을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이 중도금 대출은 DSR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전에 내가 갖고 있던 부채들을 합산해서 DSR이 너무 꽉 차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하면은 이 집단 대출을 일으켜도 중도금 대출이 나는 안 나올 수도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 얼마 전에 중도금 대출을 받으러 갔었는데 이전에 갖고 있던 대출들 때문에 DSR이 꽉 찼다면서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분양권을 포기해야 되는 건데 그럼 계약금도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째저째 다른 방법으로 돈을 마련해서 중도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 중도금 대출로 받은 그 대출금은 DSR, 그러니까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DSR이거든요. 그 DSR에 적용은 안 되는데 앞에 내가 많이 대출을 받았다 하면 이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중에 내가 다른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이 중도금 대출이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 공고가 나왔을 때 분양사무실에 물어봐도 되고 집단 대출을 일으킬 은행에 미리 얘기를 해봐도 됩니다. 중도금 대출을 일으키는 건 그 해당
해당 아파트마다 방법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크게는 무이자랑 이자 후불제로 나눠지는데요. 무이자는 말 그대로 중도금 대출을 일으키는 건 개인이 일으키지만 그 이자는 시행사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이자를 시행사가 내준다는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자 후불제는 이렇게 중도금 기간에는 시행사가 이자를 떠안아 주는데 나중에 잔금 낼 때 입주할 때는 시행사가 대신 납부해준 이자 금액까지 합쳐져서 잔금을 같이 납부해야 된다는 조항이 이자 후불제예요. 그럼 결국엔 이 이자를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처음부터 잔금 기간 동안 계속 달달이 개인이 이자를 납부하는 곳도 있어요. 이런 거는 공고문에서 다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 공고문을 어떻게 확인하는지까지도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 돼서 또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도금 대출이 원래는 규제가 있었어요. 9억 원 이하인 주택에만 중도금 대출을 내줄 수 있다라고 규제가 있었다가 그 9억이 12억까지 올라갔었고요. 지금은 이 12억도 다 풀어줘서 가격 규제는 없어졌습니다. 이게 서울 강동구에 있는 둔촌주공 있죠.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된 그 둔촌주공이 분양을 할 때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분위기가 완전 최악이었는데요. 그때 12,000세대나 되는 이 대규모 아파트가 분양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 아파트가 미분양이 나면 부동산 시장이 더 안 좋아질까봐 정부에서 규제를 좀 풀어준 겁니다. 그럼 원래는 가격 때문에 올림픽 파크 포레온도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는 아파트였는데 이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줬고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중도금 대출에 대한 부담이 덜 생겼기 때문에 미분양이 안 나고 경쟁률이 높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당 보증 한도도 5억까지라는 규제도 있었는데요. 이것도 폐지되었어요. 서울에 있는 신축 아파트는 거의 다 5억이 다 넘겠죠. 그래도 지금 폐지가 됐으니까 참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납부해야 되는 게 잔금이 남아있는데요. 통상적으로 30%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도금은 시행사가 대신 내주는 곳도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덜 할 텐데 잔금 때는 그럼 몇 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계약금을 낸다고 현금을 우리는 이미 다 썼잖아요. 근데 계약에서 잔금까지 텀이 2년 반에서 3년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때 동안 몇 천만 원이나 몇 억까지 하는 이 잔금을 또 현금으로 만들어야 되냐, 그때까지 어떻게 이 돈을 내가 현금으로 만들지? 라는 겁이 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잔금을 치를 수 있는 방법들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일단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중도금 대출을 받았었잖아요. 그거를 이어서 잔금까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잔금을 치를 때는 그 중도금 대출은 다 상환을 하고 새로운 대출로 갈아타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은 분양가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분양가가 만약에 4억이었다 하면 LTV나 DSR 그 4억에 대해서 기준을 잡고 대출을 어느 정도까지 해줄 수 있다라고 은행에서 나오는 거고, 잔금 대출은 분양가가 기준이 아닌 KB 시세가 기준이 됩니다. KB 시세는 나라에서 이 아파트가 이 정도 시세다라고 좀 정해주는 그런 지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호황기 때는 분양을 받고 2, 3년 뒤에 주변 아파트 값들이 다 올랐으면 이 아파트를 4억에 분양을 받았다 해도 주변 아파트들이 7억이 됐어요. 그럼 KB 시세가 주변 아파트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 아파트도 7억까지 봐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잔금 대출이 KB 시세 7억의 기준이 돼서 대출금이 4억까지 나왔다고 쳐볼게요. 그럼 내가 이때까지 분양받은 금액이 4억이었으니까 대출 4억을 얹으면 나는 내 현금 하나도 없이도 신축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대신 부동산 하락기에는 또 다르겠죠. 분양가를 7억을 주고 분양을 받았는데 계속 주위 아파트 값이 떨어져서 주변의 아파트들이 5억이 됐어요. 그러면 KB 시세로 5억까지 쳐준다 하면 3억 정도 대출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7억에 받았으니까 3억 대출 나오면 4억이라는 현금이 필요하게 되겠죠. 두 번째로 잔금 치르는 방법으로는 전세를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출을 안 받고 전세를 맞추는 방법인 거예요. 이 방법은 대출 규제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대출이 안 나온다 하면은 전세를 맞출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랑 너무 멀어서 내가 살 수 없는 지역이라면 당연히 처음부터 전세를 맞출 목적으로 분양을 받은 거겠죠. 이런 분들이 잔금을 전세금으로 충당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대신 입주장 때는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전세 구하는 집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이랑 전세 가격을 경쟁을 해야 됩니다. 애초부터 완전 빠르게 전세를 맞추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버틸 대로 버티다가 나중에 다른 집들 다
다 전세 맞추고 난 후에 전세 매물이 줄어들었을 때는 내 집 상태가 좋다면 전세가를 좀 더 많이 높게 받을 수 있겠죠. 그 전략을 쓰는 방법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나의 상황에 맞게끔 전략을 짜보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로는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을 반반 섞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도 받고 임차도 맞추는 건데요. 대신 전세는 맞추기 어렵겠죠. 대출이 있기 때문에. 그럼 월세를 맞추는 게 있습니다. 대출과 월세 보증금이랑 나의 조금 가지고 있는 현금들 이렇게 합쳐서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잔금 대출 받을 때는 한 은행만 가서 물어보시지 마시고 여러 은행에 가셔서 어떤 조건이 더 좋은지를 꼼꼼히 따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대출이라든지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지 금리가 비교적 싼 금액으로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의 상황에 맞는 대출이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쭉 훑어보신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은행 가서 물어보시고 내가 그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모든 내용들은 다 분양 공고문에 다 적혀져 있어요. 근데 분양 공고문 보면 글씨 너무 많고 그래서 너무 읽기 싫게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 공고문이 엄청 중요한데도 하나도 안 읽고 그냥 남들 좋다니까 청약 넣어봐라 해가지고 청약 넣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래서 분양 공고문을 보면서 최소한 이것들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어서 어떤 식으로 찾아봐야 하는지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여기 청약홈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청약 일정 및 통계에 들어가서 아파트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그 중에서 관심 가는 아파트를 클릭해 주는 거예요. 그 중에서 모집 공고문 보기가 있어요. 이걸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모집 공고문을 각각 아파트마다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컨트롤 F를 눌려서 찾기 메뉴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대출이라고 쳐봅니다. 그럼 대출에 대한 내용들만 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중도금 대출은 협약은행하고 수분양자가 개별로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고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대출 미신청인과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한 대출 불가한 계약자는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미납 시에는 연체료가 가산된다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대출을 클릭해서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중요하겠네요. 자, 여기 보면 중도금 대출 약정 기간은 입주 지정 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이며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 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중도금 대출 대납 이자 등을 일시불로 납부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안 내면 납부 지연으로 연체 이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그 내용인 거예요. 미리 중도금 기간에는 시행사가 대신 이자를 납부해주고 있다가 잔금일에는 이 내가 대신 내줬던 이자까지 잔금까지 해가지고 다 시행사한테 줘야 된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럼 무이자인지 이자 후불제인지를 확인을 했고 그리고 특별 공급에 내가 해당되는 건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해당되는 게 있으면 특별 공급으로 넣어보는 것도 추천드리고 그리고 실거주 의무가 있는지도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그리고 전매 제한이라고 또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본 아파트의 전매 제한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라고 해서 1년 동안 전매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사고 팔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아파트마다 조금씩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분양 모집 공고문에서 우리가 꼭 읽어봐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분양을 받았다면 이 분양가만 신경 쓰면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등기를 치게 되면 그러니까 등기를 친다는 게 다 아파트가 신축이 돼서 입주를 할 때 그 집에 대해서 등기부 등본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나의 소유권을 넣기 위해서는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되고 그 취등록세를 납부하는 거랑 대출을 일으켰다면 그 대출에 대한 내용들까지 해가지고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법무사비도 몇십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등록세, 세금이랑 법무사비까지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분양받을 때 우리가 옵션 비용이 추가될 수 있어요. 이건 선택사항이긴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시스템 에어컨은 방방마다 최대한 많이 설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 집들이 나중에 팔 때도 더 인기가 좋고 더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임차를 놓을 때도 같은 가격으로 전세를 내놨다 하면 시스템 에어컨을 더 많이 설치한 집을 선택할 확률이 크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계약금 10%만 내고 중간에 그냥 잔금까지 안 치르고 중간에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 넘길래 라고 생각하셨다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분양권은 2년 넘게 갖고 있더라도 양도세가 70%인데요. 아무리 2년이 넘고 3년, 4년, 5년이 됐다 하더라도 양도세, 그러니까는 되팔았을 때 그 시세 차익 있죠. 시세 차익의 세금이 70%나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럼 내 수익보다 나라에 바쳐야 되는 돈이 훨씬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분양권은 끝까지 가지고 가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어떤 물건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죠. 빨리 팔아야 되는 물건이면 양도세 70%를 내더라도 그냥 빨리 팔아버리는 게 맞고요. 아니면 가지고 있을수록 더 이득이 되는 아파트다 하면 웬만하면 계속 가지고 있어라 라고 얘기해줍니다. 그럼 내가 얼마짜리 아파트에 청약을 넣어도 안전한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분양가의 10%인 계약금을 내가 낼 수 있는지 없는지, 계약금이 20%라면 내가 그 20%를 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내 통장에 얼마가 있고 내가 신용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청약 통장에는 얼마가 있는지까지 다 체크를 해보시고 총 계약금을 내려면 내가 이 정도의 아파트까지는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이자를 달달이 내가 내야 된다면 그 이자도 내가 달달이 감당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체크해 보셔야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아파트의 분양 가격은 얼마인지 확인하는 방법부터 청약 당첨 후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까지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